매서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늦가을 밤이었다. 가평의 호숫가 별장은 평소의 고요함을 잃고 흥겨운 음악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유리창 너머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 시끌벅적한 이야기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당 가득 풍선을 매달고 알록달록한 조명을 밝힌 모습은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의 잔치 같았다. 한 윤주는 자동차 시동을 끈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 낯선 활기는 그녀를 이방인처럼 만들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평온을 찾기 위함이었다. 남편 장 상민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삶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린 듯한 상실감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는 장례를 치르느라 잠시 북적였지만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뒤엔 텅 빈 공간과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 공간 속에서 남편의 흔적을 지워야 하는 막막함과 마주해야 했다. 이젠 뭘 해야 할까? 마당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익숙한 모습의 사람들이 보였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딸.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에게는 처제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편안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 서연희가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서연희의 49번째 생일이었다. 하지만 한 윤주의 마음은 점차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차마 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축하해주러 온 것이었는데 이방인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며느리 연희는 친구들과 환하게 웃으며 건배를 하고 있었다. 그런 연희의 옆에 아들 민준이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지만 그는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귓가에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흉기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다. 연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 뭐 좋은 거 받지 그랬어. 친구가 장난스럽게 묻자 연희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다. 선물요? 선물이 뭐 별건가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생일 선물은 이 집 얼른 팔아치우고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거지. 그 말은 마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찢어발겼다. 그러나 그녀를 더 절망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아들 민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아내의 잔인한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비겁한 침묵은 그녀의 심장을 찢는 며느리의 말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평생 그녀가 사랑으로 키워온 아들이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며느리의 생일 선물이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쿵 하는 소리에 잔치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떠들썩하던 음악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쳐다봤다. 방금 뭐라고 했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분노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며느리 연희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 가득한 눈빛으로
윤주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다 들으셨잖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필요한 건 우리인데. 그 말에 윤주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슬픔과 배신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모두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녀의 절규에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흥겹던 잔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녀의 말에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손님들을 이끌고 차에 올랐다. 연희는 채 타면서도 입술을 비죽였다. 정말 촌스럽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박혔다. 난장판이 된 마당과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윤주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면 이 악몽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바보 같은 착각이었다. 그날의 소동은 앞으로 닥칠 더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가평 별장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고 아무리 애써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녀는 어지럽혀진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난장판에서 남은 흔적들을 주우며 마치 산산이 부서진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쓸어 담는 것 같았다. 남편과 함께 평온을 찾으려던 곳이 하루아침에 상처 가득한 장소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을 이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손으로 이 공간을 다시 되찾아야만 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에 평화를 되돌려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전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별장 진입로에 들어섰다. 아들 민준의 차였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것은 민준과 며느리 연희뿐만이 아니었다. 서연희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내외까지 함께 와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어제와는 전혀 달랐다. 변명이나 당황스러움 대신 차갑고 단호한 표정만이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선 병사들 같았다. 윤주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다. 여기는 내 집이야. 당장 돌아가. 그녀는 소리쳤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듯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연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도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윤주는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들 뒤에는 낯선 남자가 공구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기술자였다. 연희는 문 앞에 자물쇠를 가리켰다. 윤주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지만 사돈 내외와 아들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평생 믿어왔던 아들이 힘없이 늘어진 어머니의 팔을 그렇게 잔인하게 붙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준은 끝까지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 비겁한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그녀의 심장을 더 찢어놓았다. 고요한 별장 안에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울렸다. 남편과 함께 고르고 설치했던 낡은 자물쇠가 무자비하게 뜯겨나가는 소리였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함께 뜯겨나가는 것만 같았다. 잠시 후 딸까까 하는 소리와 함께 새 자물쇠가 설치되었다. 며느리 연희는 새 자물쇠 열쇠를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짐들이 밖으로 내던져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옷가방,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 차마 버리지 못했던 그의 낡은 스웨터까지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문 밖으로 내던져졌다. 사돈은 연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윤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부인, 저희도 다 연희와 민준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와서 편히 쉬게 해줄 곳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연세도 드셨으니 이런 곳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대신 해준다고 그것은 노골적인 강탈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짐들이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집을 파는데 보태라며 약간의 돈을 건네주려고 했다. 윤주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서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을 품고 달리던 길은 이제 절망의 길로 변해 있었다.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은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서울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남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이별이었지만 살아있는 자식에게 버림받는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두 번째 지옥이 시작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며느리 서연이였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의 가면조차 없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민준이도, 심지어 서연이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어요. 서울 집이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비현실적이고 낭비래요. 마침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가평 별장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집마저 팔려고 하는 건가 그녀는 소리쳤지만 연희는 그녀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후 이번에는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과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결국 연희와 같은 말을 했다. 엄마,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꼭 남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야. 그리고 결정타는 딸 서연의 전화였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딸마저도 오빠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엄마, 우리도 힘든 점이 많아. 그 큰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정리하고 우리 근처로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에 윤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지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경비실에 하소연도 해보고 이웃들에게도 말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아유, 자식들이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요즘 세상 살기 다 힘들다는데. 사부인께서도 이해하셔야죠.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으로만 생각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남편을 잃었고 이제 자식들마저 그녀를 버렸다. 아니, 그녀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 거실에 앉아 시들지 않은 국화꽃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해? 수도 없이 물었지만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통장 잔고가 궁금해졌다. 평생 얼마나 모아놓고 살았는지,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온라인 뱅킹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그녀를 위해 남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었었다. 그때는 편리하고 고마웠는데 이제야 그것이 덫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을 잃었고 추억이 깃든 집도 빼앗겼고 이제 마지막 남은 집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삶이 그녀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희망도 출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심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시간의 감각마저 희미해질 정도로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더 이상 자식들의 목소리는 위안이 아니라 공포가 되었다. 거미줄에 걸린 먹이처럼 그녀는 이 거대한 집 안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다. 남편이 몹시 그리웠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평생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주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추억이 켜켜이 쌓여있는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작정 짐을 꾸렸다. 몇 벌의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 그리고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낡은 스웨터를 챙겼다. 차에 시동을 걸고 무작정 떠나려는데 문득 가평 별장이 떠올랐다. 그곳은 남편과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 담긴 장소였다. 그녀는 상상했다.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바람을 맞고 물결의 잔잔한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가면 그와 함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차의 방향을 가평으로 돌렸다. 서울의 잿빛, 숲이 푸른 녹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래, 며칠만 가평에서 푹 쉬다 오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바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평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답답한 서울의 빌딩 숲을 벗어나자 창밖의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지는 듯했다. 청평에 가까워지자 공기는 한층 맑아졌고 길게 만개한 코스모스는 가을이 왔음을 속삭이는 듯했다. 남편과 이 길을 함께 달린 것이 몇 번이었던가. 사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에 감탄하고 차 안에서 즐겨 듣던 옛 노래들을 흥얼거리던 추억이 생생했다. 오늘은 혼자였지만 남편이 옆자리에 앉아 온화하게 미소 짓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 오길 잘했어. 여기서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별장에 도착해 익숙한 새소리를 들으며 현관으로 다가섰을 때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소라면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가득했을 곳에 시끌벅적한 음악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잘못 들었나 그녀는 멈칫하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녀의 심장이 이유 모를 불안감에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별장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정원 울타리 너머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풍선은 사방에 매달려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잔을 부딪히며 떠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기대했던 평화와 고요는 사라지고 엉뚱한 파티에 잘못 찾아온 손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차마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녀가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서연희였다. 연희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주인공이라도 된 양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아들 민준이 서 있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오늘이 연희의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놀라운 것은 파티가 벌어지는 장소였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찻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연희의 가족들, 즉 사돈 내외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하게 소주잔을 기울이며 떠들고 있었다. 남편은 저 찻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바둑을 두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만든 것은 그들 앞에 놓인 찻잔이었다. 그것은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16세기 분청사기 찻잔 세트였다. 남편이 평생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었다. 손님들 중에서도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조심스럽게 꺼내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귀한 찻잔에 소주를 따라 마시고 있었다. 마치 남편의 영혼이 조각나는 것만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과 그녀가 평생을 함께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그래, 오늘이 연희 생일이라서 내가 좀 예민한 건가 봐. 나는 항상 가족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 내 감정 때문에 이들의 즐거운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사전에 사두었던 며느리의 생일 선물이 가득 실려 있었다. 예쁜 스카프였지만 과연 웃는 얼굴로 건네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다. 시어머니이자 엄마로서 그녀는 일부러 시끄러운 정문 쪽을 피하고 조용한 뒷문으로 향했다. 살며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축하해 주려 했다. 정문 쪽 현관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파티의 소음 속에서도 며느리 연희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서너 명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철렁했다. 어머니한테 뭐 좋은 선물 받지 그랬어. 친구가 물었다. 코웃음을 치는 연희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경멸과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물이요? 선물이 뭐 별건가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생일 선물은 이 집 얼른 팔아치우고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웃긴지 깔깔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찢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절망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옆에 서 있던 아들 민준의 모습이었다. 민준은 아내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노력하기는커녕 그의 비겁한 미소는 이 상황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2달도 차에 되지 않았다. 평생을 효심으로 키운 아들이 아니었던가. 그 순간 연희는 민준의 팔에 매달려 속삭였다. 오빠도 알잖아. 오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우리 앞날도 생각해야지. 피아노 학원비, 영어 학원비, 유치원비까지. 요즘 애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우리 통장 잔고가 2억 원에 가까운 거 모르지. 이 불황에 그건 무서운 돈이잖아.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래, 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책임이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핑계가 될 수는 없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선물 상자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 큰 소리에 현관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떠들썩하던 파티 음악 소리마저 잦아드는 것 같았다. 모든 이들이 숨죽인 채 그녀를 쳐다봤다. 방금 뭐라고 그랬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분노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그녀의 평생을 통틀어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를 내본 적은 없었다. 며느리 연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야 하는 기색 대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 가득한 눈빛으로 윤주를 비스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조소가 떠올랐다. 이전보다 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다 들으셨잖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필요한 건 우리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주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슬픔과 배신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폭발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정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모두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녀의 절규에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흥겹던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주는 그 자리에 서서 난장판이 된 정원과 텅 빈 집을 응시했다. 자신이 이 집의 주인임을 선언하면 이 악몽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바보 같은 착각이었다. 그날의 소동은 앞으로 닥칠 더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그날 밤 그녀는 가평 별장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고 아무리 애써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동이틀 무렵 그녀는 난장판이 된 정원을 치우기 시작했다. 어젯밤 소동에서 남은 흔적들을 주우며 마치 산산이 부서진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쓸어 담는 것 같았다. 남편과 함께 평온을 찾으려던 곳이 단 하룻밤 만에 상처와 얼룩만 남은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곳을 이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손으로 이 공간을 다시 되찾아야만 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의 평화를 되돌려주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전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별장 진입로에 들어섰다. 아들 민준의 차였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민준과 며느리 연희뿐만이 아니었다. 사돈 내외까지 함께 와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어제와는 전혀 달랐다. 변명이나 당황스러움 대신 차갑고 단호한 표정만이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선 병사들 같았다. 윤주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다. 여기는 내 집이야. 당장 돌아가. 그녀는 소리쳤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듯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연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도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윤주는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들 뒤에는 낯선 남자가 공구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기술자였다. 연희는 문 앞에 자물쇠를 가리켰다. 윤주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지만 사돈 내외와 아들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평생 믿어왔던 아들이 힘없이 늘어진 어머니의 팔을 그렇게 잔인하게 붙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준은 끝까지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 비겁한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그녀의 심장을 더 찢어 놓았다.
고요한 별장 안에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울렸다. 남편과 함께 고르고 설치했던 낡은 자물쇠가 무자비하게 뜯겨나가는 소리였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함께 뜯겨나가는 것만 같았다. 잠시 후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새 자물쇠가 설치되었다. 며느리 연희는 새 자물쇠 열쇠를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짐들이 밖으로 내던져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옷가방,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 차마 버리지 못했던 그의 낡은 스웨터까지.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문 밖으로 내던져졌다. 사도는 연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윤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부인, 저희도 다 연희와 민준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와서 편히 쉬게 해줄 곳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연세도 드셨으니 이런 곳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대신 해준다고 그것은 노골적인 강탈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짐들이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집을 파는데 보태라며 약간의 돈을 건네주려고 했다. 윤주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서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을 품고 달리던 길은 이제 절망의 길로 변해 있었다.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은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서울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남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이별이었지만 살아있는 자식에게 버림받는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두 번째 지옥이 시작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며느리 서연희였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의 가면조차 없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민준이도, 심지어 서연이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어요. 서울 집이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비현실적이고 낭비래요. 마침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가평 별장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집마저 팔려고 하는 건가? 그녀는 소리쳤지만 연희는 그녀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후 이번에는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과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결국 연희와 같은 말을 했다. 엄마,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꼭 남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야. 그리고 결정타는 딸 서연의 전화였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딸마저도 오빠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엄마, 우리도 힘든 점이 많아. 그 큰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정리하고 우리 근처로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에 윤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지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경비실에 하소연도 해보고 이웃들에게도 말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아유, 자식들이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요즘 세상 살기 다 힘들다는데. 사부인께서도 이해하셔야죠.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으로만 생각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남편을 잃었고, 이제 자식들마저 그녀를 버렸다. 아니, 그녀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 거실에 앉아 시들지 않은 국화꽃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해? 수도 없이 물었지만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통장 잔고가 궁금해졌다. 평생 얼마나 모아놓고 살았는지,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온라인 뱅킹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그녀를 위해 남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었었다. 그때는 편리하고 고마웠는데 이제야 그것이 덫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을 잃었고 추억이 깃든 집도 빼앗겼고 이제 마지막 남은 집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삶이 그녀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밖에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희망도 출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심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시간의 감각마저 희미해질 정도로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더 이상 자식들의 목소리는 위안이 아니라 공포가 되었다. 거미줄에 걸린 먹이처럼 그녀는 이 거대한 집 안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다. 남편이 몹시 그리웠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평생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창밖의 풍경이 고속도로의 잿빛 풍경에서 점차 푸른 녹음으로 변해갔다. 한 윤주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래, 가평의 호숫가 별장이라면 남편 장 상민과 함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한 그곳이라면 그곳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이 모든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2달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서울의 압구정동 아파트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모든 물건에서 남편의 온기가 느껴졌지만 정작 남편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침묵은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차를 몰아 서울의 번잡한 강남 거리를 빠져나와 경기도 방향으로 접어들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던 날, 남편은 직접 운전하며 그녀를 위해 즐겨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멜로디와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가평 별장은 그들의 첫 번째 보금자리였고 사랑이 싹트고 자라난 공간이었다. 남편은 항상 그녀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이곳에서 평생 살자. 매일 아침 저수지 물안개를 보며 함께 늙어가는 거야. 그녀는 남편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은 별장 진입로에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별장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낯선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음악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흥겨운 리듬이었다. 평소라면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가득했을 그곳에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불길한 소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차를 멈추고 운전석에 앉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당에는 알록달록한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다. 그녀는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엉뚱한 파티에 잘못 찾아온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차마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유리창 너머로 이 낯선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의 며느리 서연이가 서 있었다. 연희는 몸에 딱 붙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마치 이 파티의 주인공임을 과시하는 듯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민준이 서 있었다. 아들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지만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오늘이 연희의 49번째 생일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남편의 49제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자신의 49번째 생일을 성대하게 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찻상에 꽂혔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찻상이었다. 그 위에는 술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 사돈내외가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하게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남편이 아끼던 물건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보며 그녀의 가슴은 아파왔다. 특히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남편이 평생 소중히 여겼던 분청사기 찻잔에 소주를 따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다. 그녀와 남편의 삶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모욕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이성을 붙잡았다. 그래, 오늘은 연희의 생일이야. 내가 좀 예민하게 구는 걸 수도 있어. 가족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녀는 트렁크에서 며느리의 생일 선물을 꺼냈다. 백화점에서 산 고급스러운 스카프였다. 그녀는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포장한 선물을 들고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다. 정문으로 들어가 파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들어가서 상황을 지켜본 뒤 나중에 축하해주고 싶었다. 뒷문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녀는 며느리 연희와 그녀의 친구 서너 명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파티 음악 소리가 컸지만 그녀의 귀에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다.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 뭐 좋은 거 받지 그랬어. 친구가 물었다. 연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선물요. 선물이 뭐 별건가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생일 선물은 이 집 얼른 팔아치우고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주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찢어발겼다. 그러나 그녀를 더 절망스럽게 만든 것은 아들 민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아내의 잔인한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비겁한 침묵은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평생 그녀가 효심으로 키운 아들이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2달도 차에 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며느리의 생일 선물이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쿵 하는 소리에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떠들썩하던 음악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연희를 향해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며느리 연희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 가득한 눈빛으로 윤주를 비스듬히 바라보았다. 입가에 조소가 떠올랐다. 이전보다 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다 들으셨잖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필요한 건 우리인데. 그 말에 윤주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슬픔과 배신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폭발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모두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녀의 절규에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흥겹던 잔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녀의 말에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손님들을 이끌고 차에 올랐다. 연희는 차에 타면서도 입술을 비죽였다. 정말 촌스럽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박혔다. 난장판이 된 마당과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윤주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면 이 악몽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바보 같은 착각이었다. 그날의 소동은 앞으로 닥칠 더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가평 별장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분노와 배신감의 몸이 떨려왔고 아무리 애써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녀는 어지럽혀진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난장판에서 남은 흔적들을 주우며 마치 산산이 부서진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쓸어 담는 것 같았다. 남편과 함께 평온을 찾으려던 곳이 단 하룻밤 만에 상처와 얼룩만 남은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곳을 이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손으로 이 공간을 다시 되찾아야만 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에 평화를 되돌려주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전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별장 진입로에 들어섰다. 아들 민준의 차였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민준과 며느리 연희뿐만이 아니었다. 사돈 내외까지 함께 와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어제와는 전혀 달랐다. 변명이나 당황스러움 대신 차갑고 단호한 표정만이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선 병사들 같았다. 윤주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다. 여기는 내 집이야. 당장 돌아가. 그녀는 소리쳤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듯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연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도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윤주는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들 뒤에는 낯선 남자가 공구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기술자였다. 연희는 문 앞에 자물쇠를 가리켰다. 윤주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지만 사돈 내외와 아들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평생 믿어왔던 아들이 힘없이 늘어진 어머니의 팔을 그렇게 잔인하게 붙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준은 끝까지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 비겁한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그녀의 심장을 더 찢어 놓았다. 고요한 별장 안에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울렸다. 남편과 함께 고르고 설치했던 낡은 자물쇠가 무자비하게 뜯겨나가는 소리였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함께 뜯겨나가는 것만 같았다. 잠시 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새 자물쇠가 설치되었다. 며느리 연희는 새 자물쇠 열쇠를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짐들이 밖으로 내던져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옷가방,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 참아버리지 못했던 그의 낡은 스웨터까지.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문 밖으로 내던져졌다. 사도는 연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윤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부인, 저희도 다 연희와 민준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와서 편히 쉬게 해줄 곳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연세도 드셨으니 이런 곳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대신 해준다고 그것은 노골적인 강탈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짐들이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집을 파는 데 보태라며 약간의 돈을 건네주려고 했다. 윤주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서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을 품고 달리던 길은 이제 절망의 길로 변해 있었다.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은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서울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남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이별이었지만 살아있는 자식에게 버림받는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두 번째 지옥이 시작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며느리 서연이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의 가면조차 없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민준이도, 심지어 서연이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어요. 서울집이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비현실적이고 낭비래요. 마침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가평 별장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집마저 팔려고 하는 건가 그녀는 소리쳤지만 연희는 그녀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후 이번에는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과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결국 연희와 같은 말을 했다. 엄마,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꼭 남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야. 그리고 결정타는 딸 서연의 전화였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딸마저도 오빠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엄마, 우리도 힘든 점이 많아. 그 큰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정리하고 우리 근처로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에 윤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지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경비실에 하소연도 해보고 이웃들에게도 말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아유, 자식들이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요즘 세상 살기 다 힘들다는데 사부인께서도 이해하셔야죠.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으로만 생각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남편을 잃었고 이제 자식들마저 그녀를 버렸다. 아니, 그녀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 거실에 앉아 시들지 않은 국화꽃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영정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해? 수도 없이 물었지만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통장 잔고가 궁금해졌다.
평생 얼마나 모아놓고 살았는지,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온라인 뱅킹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그녀를 위해 남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었었다. 그때는 편리하고 고마웠는데 이제야 그것이 덫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을 잃었고 추억이 깃든 집도 빼앗겼고 이제 마지막 남은 집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삶이 그녀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희망도 출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심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시간의 감각마저 희미해질 정도로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더 이상 자식들의 목소리는 위안이 아니라 공포가 되었다. 거미줄에 걸린 먹이처럼 그녀는 이 거대한 집 안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다. 남편이 몹시 그리웠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평생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을 품고 달리던 길은 이제 절망의 길로 변해 있었다.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은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가평 별장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자신의 짐이 쓰레기처럼 문 밖으로 내던져지던 순간, 그리고 아들 민준의 비겁한 침묵은 평생을 걸쳐 쌓아온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그 모든 일이 마치 꾸며낸 연극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들이 평생을 바쳐 키운 부모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윤주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남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이별이었지만 살아있는 자식에게 버림받는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시들지 않은 국화꽃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영정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해? 수도 없이 물었지만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지옥이 시작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며느리 서연이였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의 가면조차 없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민준이도, 심지어 서연이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어요. 서울집이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비현실적이고 낭비래요. 마침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윤주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가평 별장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집마저 팔려고 하는 건가 그녀는 소리쳤지만 연희는 그녀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후 이번에는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과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결국 연희와 같은 말을 했다. 엄마,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꼭 남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야. 그리고 결정타는 딸 서연의 전화였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딸마저도 오빠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엄마,
우리도 힘든 점이 많아. 그 큰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정리하고 우리 근처로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에 윤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지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경비실에 하소연도 해보고 이웃들에게도 말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아유, 자식들이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요즘 세상 살기 다 힘들다는데 사부인께서도 이해하셔야죠.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으로만 생각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남편을 잃었고 이제 자식들마저 그녀를 버렸다. 아니, 그녀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 잔고가 궁금해졌다. 평생 얼마나 모아놓고 살았는지,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온라인 뱅킹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그녀를 위해 남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었었다. 그때는 편리하고 고마웠는데 이제야 그것이 덫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을 잃었고 추억이 깃든 집도 빼앗겼고 이제 마지막 남은 집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삶이 그녀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희망도 출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심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시간의 감각마저 희미해질 정도로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더 이상 자식들의 목소리는 위안이 아니라 공포가 되었다. 거미줄에 걸린 먹이처럼 그녀는 이 거대한 집 안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다. 남편이 몹시 그리웠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평생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간절한 그리움은 현실을 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다.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의 마지막 온기라도 느끼고 싶었다. 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던 책상에 앉아 남편이 쓰던 낡은 만년필을 만지작거렸다.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책장 구석에 있던 오래된 백과사전 뒤로 무언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먼지가 잔뜩 쌓인 하얀색 상자였다. 겉보기에도 무척 낡고 오래된 물건이었다. 상자 위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익숙한 필체였다. 남편의 글씨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윤주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없겠지. 부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을 지켜주길 바라오. 그녀의 손이 떨려왔다. 이것은 무엇일까? 남편이 그녀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일까?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낡은 잠금 장치를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고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꺼내 읽었다. 첫 번째 서류는 다름 아닌 이 압구정동 아파트와 가평 별장의 등기부등본 사본이었다. 그리고 소유자 명의에는 뚜렷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한윤주.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집들이 그녀의 소유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막연하게 남편의 명의이거나 공동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서류 뭉치를 펼치자 그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주식 계좌와 펀드 투자 증서들이었다. 남편은 수십 년간 그녀의 명의로 재산을 불려왔던 것이다. 훑어보기만 해도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재산이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 안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림 같은 풍경에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남편이 은퇴 후 함께 살자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는 그저 막연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그녀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였고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였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그 안에 들어있던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다. 수십 장에 달하는 두꺼운 종이 가득 채워진 글을 읽으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편지는 그들의 행복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의 깊은 고민과 걱정이 드러났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며느리 연희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성격, 그리고 아들 민준이 아내에게 휘둘리는 나약함까지 그는 언젠가 자식들이 자신들에게, 아니 재산의 눈독을 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품고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보, 아마 그들은 가평 별장부터 노릴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알 테니.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오. 편지를 읽는 내내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남편은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편지의 말미에는 오랜 친구이자 믿음직한 변호사인 김준우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라고,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윤주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돈과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리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캐나다에 있는 손녀딸 장하나의 카카오톡 영상통화였다. 그녀는 급히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손녀딸의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하나는 예민한 아이였다. 그녀의 얼굴이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하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왜 울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윤주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무 일도 없다고. 그저 할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랬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하나는 끈질기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항상 할머니 편인 거 알죠? 무슨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녀는 다시금 울컥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하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영상통화가 아닌 일반 전화였다.
하나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그러니까 서연과의 통화로 모든 것을 알게 된 모양이었다. 하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저 다 들었어요. 엄마랑 삼촌이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 지금 당장 한국 가는 비행기표 알아볼 거예요. 제가 할머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타국에 있는 가냘픈 손녀딸이 자신을 위해 기꺼이 싸우려 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였고 자랑스러운 손녀딸의 할머니였으며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만지기 두려워했던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남편의 편지에 적혀있던 이름을 네이버 검색창에 한 글자씩 서툴게 쳐넣었다. 김진우 변호사. 화면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타났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발걸음이었다. 무지함과 기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깊게 심호흡을 하고 화면의 번호를 눌렀다. 뚜,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불꽃과 손녀딸이 불어넣어준 새로운 바람으로 그녀는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역의 시작이었다. 며칠 동안 윤주는 유령처럼 지냈다. 압구정동 아파트의 넓은 공간은 그녀에게 더 이상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모든 희망과 사랑이 무너져 내린 폐허와 같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멍하니 앉아 있거나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 자식들의 전화는 더 이상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향해 다가오는 포식자의 발소리처럼 그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이 모든 절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평생을 남편의 보호 아래 살아오며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모두 남편에게 맡겼다. 온라인 뱅킹도, 집문서 관리도 모든 것이 남편의 몫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 있었다. 자식들이 그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했을 때 그녀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그 말들이 잔인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휩쓸던 어느 날 오후, 윤주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온기라도 느끼고 싶었다. 서재는 남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낡은 가죽의자, 손때 묻은 책들, 그리고 그가 늘 쓰던 만년필. 그녀는 책상에 앉아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은 마치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 같아 그녀의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흐릿한 시야 너머로 책장 구석에 있던 오래된 백과사전 뒤로 무언가 희미하게 보였다. 평생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눈여겨본 적 없던 곳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먼지가 잔뜩 쌓인 하얀색 상자였다. 겉보기에도 무척 낡고 오래되어 보였다. 상자 위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가슴이 찢어질 듯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윤주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없겠지. 부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을 지켜주길 바라오. 그녀의 손이 떨려왔다. 이것은 무엇일까? 남편이 그녀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일까?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낡은 잠금 장치를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고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묵직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꺼내 읽었다. 첫 번째 서류는 다름 아닌 압구정동 아파트와 가평 별장의 등기부등본 사본이었다. 그리고 소유자 명의에는 뚜렷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한윤주. 이 모든 집들이 그녀의 소유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막연하게 남편의 명의이거나 공동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감에 무너졌던 그녀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다음 서류 뭉치를 펼치자 그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주식 계좌와 펀드 투자 증서들이었다. 남편은 수십 년간 그녀의 명의로 재산을 불려왔던 것이다. 훑어보기만 해도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재산이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서류들은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긴 유산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 안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림 같은 풍경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남편이 은퇴 후 함께 살자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는 그저 막연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이 모든 서류들은 그녀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였고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였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그 안에 들어있던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다. 수십 장에 달하는 두꺼운 종이 가득 채워진 글을 읽으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편지는 그들의 행복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윤주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나는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싶구려. 하지만 내가 없는 세상에서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아마 당신 곁을 떠났을 것이오.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오. 그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편지에는 며느리 연희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성격, 그리고 아들 민준이 아내에게 휘둘리는 나약함에 대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언젠가 자식들이 자신들에게, 아니 재산의 눈독을 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 속에는 자식들의 배신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녀를 보호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남편의 편지는 수십 장에 달했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에는 윤주를 향한 그의 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편지는 그들의 행복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함께했던 소박한 꿈들,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순간, 그리고 가평 별장에서 나누었던 미래에 대한 희망들. 그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나 윤주의 눈가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을 맺히게 했다. 윤주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나는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싶구려. 하지만 내가 없는 세상에서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아마 당신 곁을 떠났을 것이오.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곧 남편의 깊은 고민과 걱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편지에는 며느리 연희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성격, 그리고 아들 민준이 아내에게 휘둘리는 나약함에 대한 깊은 관찰과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 속에는 자식들의 배신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녀를 보호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당신이 너무 순수해서 이 세상의 잔인함에 쉽게 상처받을까봐 두렵소. 특히 우리 자식들, 민준이와 연희가 재산에 눈독을 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소.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해두었소. 압구정동 아파트도, 가평 별장도, 그리고 제주도의 그 작은 집까지도 모두 당신의 것이요. 그들은 아마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요. 그래서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것이요. 하지만 이 서류들이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보, 아마 그들은 가평 별장부터 노릴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알 테니.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은 그저 사랑스럽고 여린 사람이 아니오. 당신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오.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계획을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그 깊은 마음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말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헌신이 편지 가득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지혜와 사랑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오랜 친구이자 믿음직한 변호사인 김진우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라고,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요. 그는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을 지켜줄 것이요. 부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윤주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로, 절망은 용기로 바뀌어 있었다.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돈과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존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유산이자 자랑스러운 손녀의 할머니였으며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리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캐나다에 있는 손녀딸 장하나의 카카오톡 영상 통화였다. 그녀는 급히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손녀딸의 얼굴이 비쳤다. 할머니, 괜찮아요. 왜 울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예민한 아이였다. 그녀의 얼굴이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하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윤주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무 일도 없다고. 그저 할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랬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하나는 끈질기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항상 할머니 편인 거 알죠? 무슨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녀는 다시금 울컥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하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영상통화가 아닌 일반 전화였다. 하나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그러니까 서연과의 통화로 모든 것을 알게 된 모양이었다. 하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저 다 들었어요. 엄마랑 삼촌이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 지금 당장 한국 가는 비행기표 알아볼 거예요. 제가 할머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타국에 있는 가냘픈 손녀딸이 자신을 위해 기꺼이 싸우려 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이 남겨준 사랑과 손녀딸이 보내준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그동안 만지기 두려워했던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남편의 편지에 적혀있던 이름을 네이버 검색창에 한 글자씩 서툴게 쳐 넣었다. 김진우 변호사. 화면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타났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발걸음이었다. 무지함과 기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깊게 심호흡을 하고 화면의 번호를 눌렀다. 뚜, 뚜, 뚜.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불꽃과 손녀딸이 불어넣어준 새로운 바람으로 그녀는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역의 시작이었다. 윤주는 더 이상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남편이 남겨준 사랑과 손녀딸이 불어넣어준 용기는 그녀의 심장 속에 차가운 분노 대신 뜨거운 의지를 타오르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남편의 편지에 적혀있던 이름을 네이버 검색창에 한 글자씩 서툴게 쳐넣었다. 김진우 변호사. 화면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타났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발걸음이었다. 무지함과 기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깊게 심호흡을 하고 화면의 번호를 눌렀다. 뚜, 뚜, 뚜.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나지막하면서도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저 장상민 씨 부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순간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 사모님,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사장님께서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하면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말고 당신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군요. 윤주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느꼈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 사무실은 예상했던 대로 화려하지 않고 차분하고 깔끔한 분위기였다. 변호사 김진우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윤주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남편과의 깊은 우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남편 장상민이 얼마나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사장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처받을 것을 염려해 참아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편지와 서류들을 맡기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셨습니다. 윤주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가평 별장에서의 굴욕, 아들 민준과 며느리 연희의 잔인한 행동, 그리고 딸 서연의 배신까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분노와 아픔은 이제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서류들은 모든 것을 증명해 줍니다. 법적으로 이 모든 집과 재산은 온전히 사모님의 소유입니다. 그 누구도 사모님의 허락 없이는 이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확고한 말에 큰 힘을 얻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싸워야 할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돈과 재산에 관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마지막 유산을 지키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가평 별장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 또한 자녀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자녀들과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두라고 조언했다. 윤주는 변호사의 말을 따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고 냉정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에게 동정이나 무시를 보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걷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고 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의 사랑은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이제 당신이 남겨준 모든 것을 지킬게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약속했다. 며칠 후, 그녀는 자녀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공식적인 서류였다. 가평 별장에서 당장 나가라는 내용과 함께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녀는 자녀들에게 보냈던 결혼 선물과 그동안 주었던 모든 값비싼 물건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다. 민준에게는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고급 외제차의 열쇠를, 서연에게는 그녀가 아끼던 명품 시계를 택배로 보냈다. 그 물건들과 함께 그녀는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보냈다. 이것은 너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엄마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혼 서류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선택한 결과다. 그녀의 행동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민준과 연희는 전화로, 문자로, 그리고 집으로 직접 찾아와 그녀에게 소리쳤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변호사를 고용하고 우리한테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나약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윤주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방문을 거부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았다. 그들의 분노는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무서운 얼굴과 비열한 행동을 기록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목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승리의 미소였다. 변호사 김진우는 윤주에게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는 남편의 마지막 전원을 전달받은 마치 그녀의 수호자 같은 존재였다. 그와의 만남은 윤주가 절망의 심연에서 벗어나 다시금 삶의 의지를 되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윤주는 그동안의 모든 굴욕적인 사건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가평 별장에서 며느리 연희에게 당한 수모, 아들 민준의 외면, 그리고 딸 서연의 배신. 김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그의 눈빛은 분노와 연민으로 번갈아 빛났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서류들은 사모님을 지키기 위한 사장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집, 저 별장, 모두 법적으로는 사모님의 소유입니다. 누구도 사모님의 허락 없이는 이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슬픔을 씻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배려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었고, 그녀는 이제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명확한 이유를 갖게 되었다. 변호사는 곧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그는 윤주에게 자녀들과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두라고 조언했다. 윤주는 그의 조언을 따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윤주는 자녀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공식적인 서류였다. 가평 별장에서 당장 나가라는 내용과 함께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서류와 함께 그녀는 자녀들에게 보냈던 결혼 선물과 그동안 주었던 모든 값비싼 물건들을 택배로 보냈다. 민준에게는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고급 외제차의 열쇠를, 서연에게는 그녀가 아끼던 명품 시계를 돌려보냈다. 그 물건들과 함께 그녀는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보냈다. 이것은 너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엄마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혼 서류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선택한 결과다. 그녀의 행동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윤주가 그토록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준과 연희는 전화로, 문자로, 그리고 집으로 직접 찾아와 그녀에게 소리쳤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변호사를 고용하고 우리한테 이래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나약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윤주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방문을 거부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았다. 그들의 분노는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무서운 얼굴과 비열한 행동을 기록할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탐욕과 절망을 보며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변호사 김진우는 자녀들이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쓰려 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모든 의사기록과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법적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윤주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겼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남겨주신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다.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분쟁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다. 윤주는 김진우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민준과 연희, 그리고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수척해져 있었고, 연희는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변호사들은 서로에게 서류를 건넸다. 민준 측의 변호사는 윤주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녀가 남편의 죽음 이후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모든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 없다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 윤주는 그들의 비열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김진우 변호사만을 바라보았다. 김진우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남편 장상민이 생전에 작성했던 모든 투자 기록과 재산명의 변경 서류들이었다. 모든 서류에는 윤주의 지장과 서명이 정확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모든 재산은 이미 수년 전부터 윤주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민준 측 변호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는 것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서류들은 장상민 사장님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사모님께서 언제든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명의 변경은 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그렇다면 사모님께서는 이 모든 재산을 처음부터 소유하고 계셨는데 왜 이제 와서 소유권 분쟁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변호사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민준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윤주가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남편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무지한 그녀를 속여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윤주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다. 조정이 끝난 후 민준과 연희는 그녀에게 다가와 애원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무릎 꿇고 빌게요. 하지만 윤주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니? 너희는 이미 엄마를 버렸어.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는 무엇이니? 내가 돈이 많은 것을 알아서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깊은 절망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느꼈던 절망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정 문을 나서는 그녀의 등은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걸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다. 남편의 사랑을 품고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은 그녀의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
법원에서의 조정은 한 윤주에게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민준과 연희, 그리고 딸 서연의 비열한 행동에 맞서 그녀는 남편의 지혜와 사랑으로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탐욕과 절망은 그녀가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정 이후 윤주의 삶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졌다.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자녀들은 더 이상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것에 집중했다. 남편의 서재에 앉아 그가 남긴 책들을 읽고 제주도 아파트의 사진을 보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가평 별장은 그녀의 소유로 온전히 돌아왔고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서 굴욕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준과 연희의 탐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그들은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했다. 그들은 윤주가 남편의 유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재산 분할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지만 법적 분쟁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어떻게든 그녀의 재산을 빼앗는 것. 그들의 행동은 이제 가족 간의 싸움을 넘어선 노골적인 강탈 행위가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진우 변호사는 조용히 윤주에게 조언했다. 사모님,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잃을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윤주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비열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녀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했다. 가평 별장은 손녀딸인 장하나의 명의로 돌려주었다. 압구정동 아파트는 남편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주도 아파트는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의 사랑과 스스로의 존엄성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민준과 연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절규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우리를 아예 길바닥에 내앉히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 대신 절망과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윤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희는 이미 엄마를 길바닥에 내앉혔지 않았니? 너희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고 나는 너희에게 돈을 줄 수 없다. 이것은 너희가 선택한 결과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며칠 후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윤주와 김진우 변호사, 그리고 민준과 연희, 그들의 변호사가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리 살벌했다. 민준은 초췌한 얼굴로, 연희는 분노에 휩싸인 채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대한 위협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윤주를 깎아내리고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윤주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김진우 변호사만을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조용히 법정에서 일어섰다. 판사님, 그리고 상대 측 변호인께서는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윤주 사모님께서는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하셨습니다. 가평 별장은 손녀에게 증여되었고, 압구정동 아파트는 이미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법정안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만들었다. 민준과 연희는 그들의 귀를 의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눈은 공허해졌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난 것이다.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김진우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들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 장상민 사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장과 편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모님을 지키기 위한 사장님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모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의 비열한 행동을 참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민준과 연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자존심까지도. 그녀는 이제 그들의 눈에 비친 비참한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곳을 떠났다. 법정 문을 나서는 그녀의 등은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녀의 삶은 남편의 사랑과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었다. 법정 문을 나서는 한 윤주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곧게 펴졌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다. 법정에서 터져나온 민준과 연희의 절망적인 외침은 그녀의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들은 그토록 원했던 돈을 잃었지만 그녀는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존엄성과 삶의 주체성이었다. 변호사 김진우는 그녀를 따라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장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김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옳았어요. 당신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울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이 도시는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배신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제주도의 작은 집을 떠올렸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이기도 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가벼운 짐을 꾸렸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가 전부였다. 그녀는 이제 물질적인 것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압구정동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남편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았던 이 공간.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남편이 남겨둔 작은 집에 찾아갔다. 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창문을 열자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었다. 그녀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식들의 잔인한 배신.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탐욕에 갇혀버린 가여운 존재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편지 속에서 남편은 그녀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라고 믿었소. 나는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오. 이 작은 집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와 새로운 삶을 선물한 것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손녀딸 하나에게 전화했다. 하나야, 할머니 제주도에 왔단다.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 너도 언제든 와서 할머니랑 같이 살자. 하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저 방학 때 꼭 갈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의 사랑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고 손녀딸의 사랑이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다. 남편이 남겨준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녀의 삶은 다시금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돈과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삶이었다.